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재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보는 쿠버네티스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 발표는 개발자들에게 쿠버네티스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쿠버네티스를 처음 접하는 인프라 클라우드 엔지니어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초급 레벨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쿠버네티스를 알면은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에 있어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번 발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쿠버네티스를 알기 앞서 우선 컨테이너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이전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상화를 많이 했지만 컨테이너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전통적인 VM 방식을 보겠습니다. 서버, 하드웨어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데요. 이 하이퍼바이저는 하나의 시스템이 여러 가상, 즉 VM을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위에 실행된 VM들을 보면 운영체제가 각각 별도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측에 있는 이 컨테이너 베이스들을 보시면 VM과 달리 컨테이너는 동일한 호스트 운영체제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필요한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 및 종속성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좌측에 있는 전통적인 VM 방식보다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디스크 공간 차지 관련 부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엔지니어들이 컨테이너 베이스로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을 자동으로 배포, 확장, 관리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바로 이 쿠버네티스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쿠버네티스에 있는 이 리소스들을 설명할 건데요. 많은 리소스들과 이제 워크로드들이 있지만 이제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적인 리소스만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노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노드는 물리적 서버 또는 가상 머신입니다. 컨테이너 실행 환경, 컨테이너 런타임을 제공하고 클러스터 내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 런타임은 도커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 노드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파드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드는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배포 단위입니다. 파드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들로 구성되지만 보통 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하나 파드로 배포합니다. 이 파드는 고유 IP를 할당받고 있는데요. 파드 내 컨테이너는 이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하고 또 서로 다른 파드들도 통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개발한 API들은 이 파드 안에 들어갈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이미지 생성이 되다 보니 파드가 API 서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API 서버의 로그를 보기 위해서는 파드 안에 있는 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드는 일회성인데요. 이 쿠버네티스는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일회성으로 파드를 제공합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만약 새롭게 업데이트된 API 서버로 변경하고 싶으면 기존 파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배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이어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다이어그램을 통해 이 파드, API 서버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보이는 이제 파드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단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파드들을 네트워크로 노출시켜 주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제 클러스터 외부에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인그레스입니다. MSA 기반으로 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도메인이 내부 호출할 때 앞에 이제 프리픽스로 있는 도메인 호스트 명을
정할 때 이 인그레스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포 프로세스를 볼 건데요. 우선 레플리카 셋이 있습니다.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레플리카 셋은 파드의 복제본을 관리합니다. 레플리카 셋은 지정된 수의 파드 복제본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요. 이 파드들의 안전성과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리소스입니다. 다음으로는 디플로이먼트가 있습니다. 이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 셋을 생성 및 업데이트, 즉 레플리카 셋 자체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플로이먼트는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관리와 롤아웃을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혹은 이전 버전과의 롤아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디플로이먼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롤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HPA입니다. HPA는 Horizontal Path Autoscaler라고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파드를 수평적으로 이제 오토스케일을 해줄 수 있는 리소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HPA를 통해 자동으로 파드의 수를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수요에 맞게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배포 및 운영 시 디플로이먼트와 함께 사용하면 더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들을 이제 그룹핑하고 논리적인 경계를 제공하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이 네임스페이스 명에는 보통 이제 도메인 서비스 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job입니다. job은 단일 작업 또는 일괄 작업을 실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job은 지정된 파드들이 성공적으로 실행 완료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병렬로 여러 파드들을 한 번에 실행하는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만약 재시작 정책 설정을 하면은 파드가 실행이 실패하면 자동으로 재시작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개발한 배치를 바로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 배치 등 이제 크론 익스프레션을 통해 크론 잡 생성이 가능합니다. 크론 잡은 잡을 스케줄해주고 이 스케줄된 잡은 파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은 config map과 secret이 있습니다. 이 config map과 secret은 파드 내부에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설정 값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개발 소스 코드단에서 이제 환경 변수 같은 프로퍼티를 세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config map과 secret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보통 이제 스프링 프로파일 같은 그런 환경 변수를 이 config map에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안에 민감한 정보, 즉 인증서, 크레덴셜, 토큰 아니면 이제 DB 접속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리소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리소스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리소스들이 있지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첫 단추로 접근하기 좋은 리소스들로만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EKS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클라우드 업체에서 매니지 서비스로 쿠버네티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EKS, AKS, GKE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EKS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이전엔 마스터 노드라고 불렸는데 이 컨트롤 플레인이 있습니다. 이 EKS에서는 컨트롤 플레인을 자동으로 관리해 줍니다. 즉 여러분들이 EKS 사용하는 것이 아닌 쿠버네티스를 별도로 설치했을 때 이 마스터 노드도 별도의 설정이 필요한데 이 EKS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설정이 불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플러그인도 추천해 주기도 하고 바로 설치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 AWS CNI라는 네트워크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수동으로 바로 설치하면 이제 캘리코와 같은 별도의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바로 이제 AWS CNR라는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권장하고 이제 추천해주고 바로 설치해줍니다. 인증서도 별도로 설정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케이스는 AWS 서비스다 보니 AWS IAM 기반으로 이미 갖고 있어 별도 구성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EKS의 단점이 좀 있는데요. EKS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인스턴트 타입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C5 large 같은 그런 인스턴스 타입을 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일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ENI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IP 수에 제한이 있고 당연히 이 IP 수의 제한 때문에 생성할 수 있는 파드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을 자동 설정 및 설치가 되어 편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쿠버네티스 EKS 기반으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운영했을 때 경험했던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EKS 환경에서 스프링부트 기반 백엔드 개발을 해봤는데요. 해당 환경 기준으로 경험한 팁을 두 가지 정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RSA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EC2 인스턴스에 바로 API 서버를 배포를 할 때 이 API 서버에서 다른 AWS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저희는 IAM을 통해서 롤을 생성하고 그 롤을 갖고 있는 유저를 생성하고 그 유저의 크레덴셜을 생성을 하여 어세스 키와 시크릿 키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보안 정책상에서 이제 권장하기도 하고 어세스 키와 시크릿 키는 이제 주기적으로 다시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리프레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이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유저 크레덴셜을 이용하기보다는 바로 IAM 롤을 바로 기반으로 한 크레덴셜이 필요한 거죠. 이 케이스에서는 IRSA라는 매개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RSA는 말 그대로 IAM Role for Service Account인데 이 IAM 롤을 이제 AWS 서비스에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EKS 쿠버네티스 제공하는 서비스 어카운트에 이것을 매핑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EKS 클러스터 서비스 롤에 Trusted Entity가 있는데요. 이 Trusted Entity에서 해당 그 서비스 어카운트를 이제 매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KS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이미 기존에 있는 서비스 어카운트가 있으면 그 서비스 어카운트를 수정해 주시고 없으면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클라우드 엔지니어 혹은 인프라 담당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제 개발 소스 코드 단에서도 추가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스프링부트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레이들로 빌드하는 프로젝트라 이제 그레이드 설정 파일에서 빌드 파일에서 이제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메이븐을 이용하시면 메이븐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양쪽이 다 설정이 되어야 IRSA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물론 소스 코드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다시 리빌드해야 되고 이 배포를 하기 위한 이 디플로이먼트를 새롭게 다시 업데이트하여 새롭게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팁은 이제 버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버전 업그레이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케이스에서 지원하는
이 쿠버네티스 버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버전들은 이제 날짜 기한이 있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현재 쿠버네티스 코리아 사용자 그룹에서 진행하는 이제 쿠버네티스 101 이런 스터디에서 같이 스터디한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이 실수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잊고 있고 계속 미루다가 자동으로 쿠버네티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클러스터가 멈추거나 터미네이트 되거나 혹은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이 노드 그룹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API 서버들이 없어지거나 바로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 버전을 미리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당연히 AWS와 똑같이 저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더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쿠브NT라는 오픈 소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툴로 이제 앞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전 버전에서 사용했던 API들이 이제 데프리케이트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툴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사용해 보시면은 현재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했었던 이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API들이 다음 버전에서 이제 데프리케이트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너무 긴장하고 빠르게 발표해서 일찍 끝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짧게라도 Q&A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IRSA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아까 전에 이해를 잘 못해서 혹시 저게 배포할 때 관련된 부분인가요? 배포할 때 이제 시크릿 키를 받아서 하던 거를 IRSA로 하면은 좋다는 얘기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이 케이스를 쓰고 있다 보니까 다른 AWS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제일 많이 쓰이는 S3에 이제 파일을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싱크 워커를 통해서 제공하고 싶은 그런 SQS 워커를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AWS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크레덴셜이 필요하죠. 그 크레덴셜은 당연히 이 AWS IAM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롤 기반으로 유저를 생성해서 유저에서 어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발급받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방금 제가 발표할 때 이제 누락된 부분인데요. MSA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도메인이 동일한 버킷을 접근하는 것보다 분리된 버킷을 접근하는 게 좋듯이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AWS 리소스를 제한할 수 있듯이 이것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IRSA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EC2 인스턴스에 그냥 바로 띄웠을 때 그 인스턴스에 AWS 컨피규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프로퍼티를 설정할 때 그 어세스케어 시크릿 키를 넣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정책에서 이제 권장을 하는 것이 이 어세스케어 시크릿 키는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되거나 아니면 재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저의 크레덴셜까지 생성하는 것이 아닌 롤 기반으로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배포 문제가 아니고요. 그 파드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수행하고자 하는 AWS 서비스가 있으면은 이 접근을 할 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 컨피그 맵이나 시크릿에서 물론 거기서도 설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바로 AWS 크레덴셜을 설정해 주는 것보다는 이 IRSA로 바로 서비스 어카운트와 IAM 롤을 이제 어소시에이트하는 이 매개체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 주신 이재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